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는 양천 구의적 참여단의 단장을 하고 있는 남미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자치학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신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상훈 박사님은요, 그 정치 발전소라고 지금 대표하시고 계시고요. 정치 관련한 강좌도 엄청 많이 여러 해, 수회 하셔가지고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 귀에 쏙 박히는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제목이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바꿔주나요예요. 저희가 요청한 이 제목을 주제로 좀 강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강사님이 쓰신 책도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민주주의의 시간이라는 책하고 정당의 발견 이런 책들 다수의 전서가 있으시고요. 많이 활동하시니까 오늘 강의 쭉 잘 듣고 여러분한테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사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입니다. 목소리 들어주셔서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목소리가 너무 작고 별 손의 변화가 없어서 좀 졸리실 것 같은데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학생들이 한동안 좋아서 저는 강의에는 별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책 쓰고 뭐 이런 걸 소홀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저랑 대화를 하실 텐데 조금 졸리거나 그러시면 좀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조금 졸린 목소리지만 뭔가 들을 게 있다고 악착같이 하는 게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졸린 목소리라도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글쎄요,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연히 대통령이 마을도 바꿔줄 수 있죠. 당연히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문제는 결국 마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모든 걸 한다고 하면 글쎄요, 그 군주정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위 국가 권력 또는 정부 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와 우리 개인이 사는 마을 단위에서의 문제 사이에는 중간에 거대한 정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처음 애둘러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텐데 하여튼 그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를 시간이라고 하는 지표에 한번 넣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주정은 좋은 군주를 뽑으면 사실 효과가 금방 납니다. 귀족정은 소수의 통치를 특권으로 삼고 있는 가문이나 계급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 사실 금방 효과가 좋게 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좋은 효과를 곧바로 내지 못한다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주정이나 귀족정은
정치를 정당하게 있는 사람들이 소수나 1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큰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그 사회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 체제에 적응하는 긴 학습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군주종의 군주화, 귀족종의 귀족화 이런 말은 안 쓰는데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민주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가 허용하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익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말이 이제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한번 시간의 지표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영국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나 사회 이 분야를 다 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왕의 목을 친 해는 몇 년이죠? 영국에서 통치자의 목을 친 해는 영국사를 하게 되면 대반란기 또는 영국내전 또는 그것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시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크로멜은 왕의 목을 친 다음에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왕이 없는 시기 그걸 보고 왕이 없다고 해서 공위, 비어있는 왕이라고 해서 대공위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가 (1647년입니다) 영국에서 왕의 목을 친 해 49년 같습니다. 1649년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소위 말하는 사극을 보면 늘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소위 말해서 재판정에서 본인을 옹호하다가 결국 그게 들어주지 않게 돼서 소위 말해서 길로틴 단두대에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 영국 민주의 중요한 원리가 사실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 통치자는 시민에 대해서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시기에 논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목을 치고 영국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조금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자, 크로멜이라는 사람 한 1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서 왕정 복구가 일어나겠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건 그 죽은 다음에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왕을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크로멜은 죽게 되어요. 그러면 크로멜은 죽은 다음에도 무덤이 3번이나 거쳐지는 구간 참시를 3번이나 달리 말하면 아주 불순한 어떤 일에 대한 보복이 왕정 복구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통치자를 처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 다음에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온 게 아니라 갈등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왕정복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왕정복구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왕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명예혁명은 몇 년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1688년입니다.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통치자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통치하지 않겠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의회,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의 과정에 왕도 그에 준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걸 가리키는 게 의회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소위 내각을 운영하는 왕은 입헌 군주정이 되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왕의 통치에 헌법적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 작동이 안 됩니다. 왕은 계속해서 왕 주변에 자기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궁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밖에서 왕의 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과 싸우는 세력들을 나라당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나라당 이런 말이 무슨 정당 이름이 뭐하냐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정당 이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과의 싸움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휘그, 톨이라고 하는 영국 정당사의 맨 첫 번째 정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휘그나 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휘그나 톨이 지독한 욕설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하나는 스코틀랜드 말이고 하나는 아일랜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알아먹을 수 있는 지방의 어떤 방언으로 상대를 쌍욕하는 욕이 휘그와 톨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도적놈들, 불법 집단들 이런 말들을 이게 이 사투리로 톨이와 휘그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치를 운영하는 두 정치 집단 사이의 갈등이 거의 증오와 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긴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긴 갈등 중에 어떤 사람은 귀족의 가문으로서 어떤 귀족의 가문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싸우고 어디는 그것에 반대하는 귀족으로 싸우고 어디는 또 우리도 신흥 또 그 부르주아로서 돈 좀 모았는데 왜 우리는 권리를 없냐 가지고 수없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가리키는 말을 명사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사정당이라고 하는 건 옛날 말로 하면 부르주아나 귀족들 통치를 전담하게 되어 있는 이들 집단만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당 체제에 대해서 누가 화를 냈을까요? 첫 번째 그 유명한 화를 낸 건 남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차티스트 운동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1830년대부터) 1850년대에 있었던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는 저 차티스트 운동, 소위 말해서 돈 없는 사람들도 보통 선거권, 누구라도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게 해달라는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가리키고 저거 덕분에 민주화가 됐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티스트 운동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재산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 못 내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이었고 주로 노동운동이 중심이 됐고 했는데 이들이 요구한 건 남자들만의 보통선거권입니다. 이 운동은 들어주지 않아서 20년 만에 스스로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고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훨씬 더 창조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이 선거권 운동은 대개 청원 운동으로 끝났지만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 그 다음에 유리창 깨부시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우리 여성들에게도 평등한 투표권을 달라고 한 게 중요합니다. 사실 민주화는 여성들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준 게 민주화입니다. 근데 어느 이 사회교과서에도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써놓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1830년대부터 영국에서 선거권 개혁운동이 계속되는데 여자들에게도 평등한 투표권을 준 건 몇 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928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왕의 목을 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재산이 있든 없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원리가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8년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정확히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1944년 뭐 이때쯤 돼야 됩니다. 이탈리아 1945년이 돼야 됩니다. 스위스가 여성들의 평등한 투표권을 인정한 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7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성들은 조금 특별한 동물이었지 평등한 시민은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이 변화시키는 여성들의 노력이 민주주의의 중심 동력이었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프라제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사실 조명이 돼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을 봤으니까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잘 아시겠죠.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친 해 1789,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빵이 없으면 여기 뭐지 뭐 초콜릿을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루이 16세 때 그건 저기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루이 16세와 대부분의 귀족들 큰 귀족들이 소위 말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대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당시에 무책임했던 지배층들이 피로써 정리되는 시기가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안정이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프랑스 대혁명의 전개 과정을 잠깐 보면 대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파리에 주둔해 있던 당시의 왕권과 귀족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의 일선에서 다 배제되게 되는 과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자코뱅이라는 걸 만든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자코뱅의 끝은 뭐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소위 말해서 프랑스 자유주의 3세기를 들고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 자유주의를 유럽화 전체로 하겠다는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자유주의의 어떤 선구자 같이 등장했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 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황제가 된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한 10년 이상의 실험을 거친 다음에 다시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1830년대를) 왕정 복고된 그 왕의 체제를 오를레앙파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있는 왕가는 부르봉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때문에. 레미제라블은 왕정 복고된 1830년대에 프랑스의 갈등 구조를 다룬 겁니다. 그 안에서 하층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시에 뭐 수명률이라고 하는 게 이 30살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 벌레만큼의 삶밖에는 살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층민에 대한 삶을 보여준 게 레미제라블이어서 그게 우리 하여튼 오늘날에도 하여튼 그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속에서도 인간의 위대한 뭐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던졌던 중심적인 질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레미제라블의 중심적인 테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레미제라블의 중심 주제인데 저가 1830년대 복고된 왕정의 시기입니다. 그럼 저 왕정 복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혁명을 했던 나라가.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게 그 유명한 1848년 혁명입니다. 1848년 혁명부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안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8년부터는 프랑스에서도 노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고 이 시기에 1848년을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월 혁명, 가난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겁니다. 단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투표권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 조카라고 세상을 속여서 등장한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시기 앞선 시기까지는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1848년부터는 민주혁명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1848년 혁명이 전 유럽 전체에 아주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루이 보나파르트. 노동자들도 투표를 일부 하게 돼서 소위 말해서 보통선거권으로 등장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본인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 하에서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죠? 파리 꼬뮌입니다. 파리 꼬뮌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 뭐처럼 생각을 해서 잘 가리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파리 꼬뮌은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파리 꼬뮌은 거의 일주일 정도 사이에 3만 명 정도를 학살한 대사건입니다. 파리 가보신 분은 혹시나 파리 갈 때 여행책자를 보면 여행책자 가운데 무덤을 두 군데를 가게 보통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건 빵떼용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고 또 하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나 지식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묻혀 있습니다. 뭐 이사도라 덩컨, 뭐 무슨 이브몽땅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이 묘가 있는데 그 묘지 이름이 베르라슈즈라고 하는 묘지 이름입니다. 그 묘지의 끝에 가면 벽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올라가기 어려운 그 긴 벽이 있는데 그 벽 이름이 꼬뮌병사의 벽입니다.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 시민군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당시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실 10대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 묘지 뒤에 숨어서 총을 피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더 도망칠 수 없는 벽에 몰려서 거기서 이제 무참하게 이제 학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하면 꼬뮌병사의 벽 앞에서 행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게 프랑스 민주주의 또는 프랑스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화라는 말을 좋아해서 프랑스 공화주의 또는 프랑스 공화파들의 피해 역사를 뭐 한다 그러면 그 베르라슈에스 묘지에 가면 그 꼬뮌병사의 벽에 가게 됩니다. 이걸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3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3공화국이 중요하냐면 이때부터는 다시 왕정복구나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공화국이 계속 불안하고 잘 작동이 안 되고 4공화국으로 넘어가고 5공화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5공화국입니다. 5공화국을 연 사람은 그 유명한 드골입니다. 드골.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역사학과 교수고 그러니까 지식인이다가 전쟁 지도자였던 드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5공화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를 이끌게 됩니다. 자, 1958년입니다. 1970년부터는 공화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이 시기 공화정은 지속됐는데 우리말로 하면 민주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 체제 안에서 정권 교체가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요? 120번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를 흘리고 아이들조차도 인간의 자유와 이 박애와 이 평등을 부르짖었던 그 체제 하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에 희생과 헌신을 요청받았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1789년 왕의 목을 친 다음에도 프랑스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허용해준 그 가능성을 이제 제대로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혁명과 반혁명의 반복이라고 하는 커다란 피해 희생을 거쳤다는 겁니다. 독일하고 미국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했던 독립선언문이 지금도 민주주의의 명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 주주주에서 그 누구도 민중의 정부를 이 목적을 상실해서 운영할 수 없고 만약 그 목적이 상실하게 되면 민중은 그 정권을 철폐하고 본인들의 동의에 따른 또 다른 민중 정부를 세운다. 이게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3대 대통령이 초안을 만들었던 그게 미국 독립선언입니다. 그게 1776년입니다. 여기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야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참 안정적으로 잘 됐겠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했던 건 뭐죠? 헌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13개 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대등하게 무역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787년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긴 과정이 거칩니다.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갑론을박을 해서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 작동할 수 없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타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작동할 수 있는 헌법이 아닌 걸 만들었고 그 체제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긴장이 내전이라는 걸 불러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전쟁 그러면 흑인 노예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반 정도는 맞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나 미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기에는 너무나 강한 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터진 게 내전입니다. 내전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60만 명이 4년 만에 죽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는 프랑스를 쳐부쉈던 프로이센 군대입니다. 프로이센,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프로이센. 그때 프랑스를 이기고 나서 독일의 황제가 취임한 데가 베르사유입니다. 프랑스 왕궁에서 독일 황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의 모든 걸 파괴하는 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로이센군, 유럽에서 최고 센 군대였습니다. 근데 보통 때 정규군이 8만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5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5천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나라는 독일이 8천만 정도니까 우리가 적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는 조금 남부끄러운 얘기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 시기에 60만이 죽었으니까 대전쟁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민주당, 정말 세상에도 이 둘도 없는 지독한 정당이 된 겁니다. 남부의 노예주들의 대표로서 흑인들의 노예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막겠다는 게 당시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것, 대통령은 우리는 요구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우리 출마도 대충 아무나 할 테니까 대통령은 공화당 너네 먹어라. 단 남부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부는 우리가 먹을 테니 전국의 권력은 너가 가져라.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민주당 하에서 그 수많은 농민운동한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한 덕분에 너무나 많이 탄압을 당하고 미국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계기는 이 국가폭력이라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이 사실 미국의 역사에도 아주 지독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거의 벽에 못치라듯이 오랫동안 그런 다음에 미국 정치가 조금 좋아진 건 1930년대 뉴딜입니다. 뉴딜 때 비로소 미국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된 겁니다. 남부의 농장주들, 노예주들의 이 정당이 아니라 북부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하겠다고 한 것, 그게 뉴딜입니다. 그래서 뉴딜은 북부의 유색인종과 하층민들을 민주당이 대표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라고 하는 당시 대통령, 수하마비입니다. 근데 당시는 텔레비전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인을 보러 집회에 가기보다는 텔레비전 앞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모들 앉아서 하시라고 그럽니다. 루스벨트, 나는 서서 한다. 그래서 부인한테 통이 넓은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 뭐라 그러죠? 지팡이라고 부를 만한 이 손 지팡이가 손에 쥐어지게 돼서 그 사람이 TV 앞에 섰을 때는 언제든 서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불러들여진 겁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 하층과 노동자와 유색인종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선거와 선거를 거치고 하는 동안에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만들어졌고 당시 만들어진 미국 민주당의 지지 시민들의 이름이 리베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리베랄, 리버럴, 무슨 지우 먼저 잘난 척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식
진보파란 뜻입니다. 비로소 당시 민주당이 조금 자신의 지지하는 시민들을 조금 유럽으로 말하면 3인당 비슷하게 진보적인 어떤 이상과 가치를 갖는 그런 시민으로 만들게 된 변화, 이게 미국입니다. 달리 말하면 1776년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때부터 그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와 희생과 죽음을 동반하고 나서 1930년대 돼서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국식 공화민주 양당 체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1848년 혁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은 그 전에 사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84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1848년 3월에 일어납니다. 프랑스는 2월 혁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의 사이를 두고 독일에도 그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 충격을 프랑크푸르트를 가보신 분은 얼비슷하게 보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가게 되면 여행책자에 바울교회라고 하는 데를 많이 갑니다. 오래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바울교회는 독일식 소위 민주파들이 모여서 새로운 민주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회합했던 장소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 당시는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왕에 의해서 한 칼에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은 서서히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독일.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된 건 그가 황제가 된 다음, 그 프로이센 왕이 황제가 된 다음, 그 황제의 아들이 또 황제가 된 다음 빌레름 2세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수병들하고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민주화가 됩니다. 그걸 1918년 키일 혁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918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김이 독립선언을 할 때 1919년 1월 달에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면 뭘 하겠습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헌의회 선거를 합니다. 1919년 재헌의회 선거를 하고 왕이 네덜란드로 망명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권리 위에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정부를 바이마르 정부라고 부릅니다. 바이마르, 독일의 5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고 괴테의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났지만 괴테는 10년간 바이마르에서 재상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데 괴테도 정치가였습니다. 10년간 재상을 마치고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 다음에 그들이 다 골아떨어졌을 때 새벽에 시종 하나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간 것, 그게 그 유명한 괴테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하는 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정치를 안 한 게 아니라 대문호인데 정치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바이마르에서 만든 헌법, 보통은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인간이 만든 헌법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독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거의 매일 정치적 내전입니다. 그 내전의 결과가 뭐죠? 1919년에 시작된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마지막이 그 유명한 나치입니다. 나치.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아직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적응하고 그 민주주의를 시민의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 그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로 뽑힌 겁니다. 나치는 쿠데타를 해서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선거로 뽑혀서 제1당이 돼서 제1당의 힘으로 본인들이 제3제국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게 독일 민주주의의 비극 중에 하나고 그 비극의 끝이 홀로코스트하고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에 나치 당원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650만 당원입니다. 전후 독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이
그 과정에 수많은 갈등을 겪고 노동자들도 이 소위 그 회사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이 자본주들도 독립적인 자기 역할을 하는 긴 변화를 겪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으면서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됐고 일할 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 만큼 실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뭐 특별한 뭐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생산자 누구라도 자신의 말할 권리를 갖게 되는 사회가 된 것. 이게 독일 민주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비용을 치렀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중단 없이 이제 30년째입니다. 이제 30년째면 반드시 민주주의 후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약 1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년 이상 중단 없이 한 민주주의 국가는 3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앞서 서구나 이런 데서 어떤 피해 희생을 거치면서 배워왔던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덜 이 희생을 치르면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됐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이런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냐고 할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민주주의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민주주의에서라면 이러저러한 변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지? 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치적 시민과 사회적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면 아우 뭐 정치꾼들에게서 저기 민주주의를 구출해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로 상승하는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는데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를 다 좋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민주주의를 싫다고 말하거나 나는 비민주주의자라거나 나는 반민주주의자라고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를 비난하고 야유하고 냉소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시민적 힘을 빼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주의 자라면 정치의 문제에서 승부를 볼 줄 알아야만 민주주의 자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뭐 하면 정치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거에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걸 지금부터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하는 사람은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대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론, 귀족정, 대표적인 귀족정의 그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들, 당시는 당연히 귀족이죠. 귀족들은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자유민, 본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는 있지만 그들은 대개 임차인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임대료를 높여서 임차인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게 당시 귀족들의 좀 탐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유민들 가운데 그 높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거나 하면서 부채 시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못 갚게 되자 그들을 노예시장에 팔아서 연체된 부채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이 부채 때문에 노예시장에 팔리는 사례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폭동입니다. 자유민들이 그 처지가 나빠지는 것, 달리 말하면 불평등이 심화된 거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폭동에 대해서 귀족정주의자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솔론을 집정관, 최고 통치자로 앉혀서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 지금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타워팰리스의 한 평의 임대 가격하고 원룸의 한 평의 임대 가격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워팰리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룸의 한 평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타워팰리스의 그 큰 평수의 임대료를 평수로 나누면 원룸의 평수가 더 비쌉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좁은 방 또는 이 소위 말해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좁은 방에서 20만 원, 30만 원, 뭐 더 많게는 50만 원씩 그걸 내고 한 평당 그 비용은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웁니다. 오히려 더 항의가 이렇게 온순하다는 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더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념적으로 표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럽 같았으면 폭동이 나도 여러 번 납니다. 영국은 이미 여러 번의 폭동이 이제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자기 처신이 불행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작은 폭동들을 사실 일으킵니다. 폭동이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사실 아닌 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잘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높은 자살률입니다. 보통 사회학에서는 살인율하고 자살률은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상하게 하는 걸 보다는 지금 삶에서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상하게 해서 자신한테 그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지금 가장 슬픈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폭동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개혁한 거, 내가 가보니까 귀족들이 훨씬 더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그 노예시장에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 자유민들을 다시 자유민으로 복귀해주고 자유민들 가운데도 바꿔야 될 게 있다. 자유민들 가운데 노예시장이 점점 커지고 돈이 되니까 자기 아이를 노예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노예시장에 자식을 내놓는 걸 불법화한 게 솔론의 개혁입니다. 솔론의 개혁 뭘까요? 사람들은 사회에서 항의하고 통치자인 귀족들은 위로부터 개혁을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개혁 무슨 말이죠?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운영권은 변하지 않고 위에 원래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일부 해줄게요. 이걸 보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솔론의 시대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사람들은 정치는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 위로부터 개혁을 하도록 압박을 행사하는 운동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아직 민주화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란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론은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론은 아테네라고 하는 자기 도시를 떠나야 됐고 다시 귀족들이 그 체제를 다시 전처럼 자기 욕심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시 거대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폭동은 더 크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참주를 불러서 폭동을 합니다. 참주.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리스 문헌이나 보면 참주 이게 뭔 말이지? 그럼 참주란 민중들이 좋아하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참주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폭력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주를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이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3일간의 거대한 참주의 민중폭동이 있고 나서 다시 귀족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솔론과 마찬가지로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귀족 가운데 당시 가장 유능했던 사람을 집정관으로 앉혀서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개혁자, 달리 말하면 귀족 가운데 개혁자, 이 사람이 한 일, 이제는 위로부터 개혁으로도 불가능하다. 질서를 잡을 유일한 방법은
법을 만들 권리를 자유민들에게 주고 당신들이 만든 법에 당신들이 따르시오. 이게 민주개혁입니다. 솔론의 개혁은 여러분들이 항의하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개혁을 하지요고요.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정치를 운영할 권리를 당신들에게 주겠으니 당신들이 정치를 운영해 보시오가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에 시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럼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란 대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마을에 살기 때문에 마을을 140개로 쪼갠 겁니다. 140개 마을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당신들의 대표인 500명을 보내라. 그래서 그 500명, 대매에 사는 데모스들이 그 500명 법을 만들 수 있는 평의원을 뽑아서 보내는 걸 보고서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무슨 뜻일까요? 마을에 사는 자유민들, 데모스들이 공공정책의 운영권, 법을 통해서 예산은 어떻게 쓰고 뭐 공적인 어떤 그 주권을 통해서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마을을 지키고 이걸 나누는 이 모든 결정을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권 위에서 본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정치를 원래 하던 사람들에게 잘해달라고 청원하고 그들이 뭔가 위로부터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체제를 운영할 우리들의 대표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뽑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시민들에게 정치적 주권을 준 걸 보고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작년에 8년 전에 촛불 집회랑 달리 종류가 다른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8년 전 또는 지금으로부터니까 9년 전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를 맨 시작할 때부터 정치는 오지 마라. 정치인들 오지 마라. 여기 와서 정당들 와서 깃발 들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9년 전에 촛불 집회는 우리 스스로 정치를 버린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촛불 집회 끝에 각자 광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돌아가는 시민들 뒷모습에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똑같이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저는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년 만에 다시 촛불 집회가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치 뭐하냐 당장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말하라. 그리고 정당 여기 와서 집회해라. 8년 만에 우리가 뭘 보게 됐냐면 정치적 시민. 그전에는 정치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통치자에게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무슨 소고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는 것 뿐이고요가 아니고 이제는 정부의 소유권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지금 있는 정부는 해고당해 괜찮다. 다시 그 정부는 다르게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뽑겠다. 작년에 우리가 한 건 그겁니다. 다시 민주주의는 사회적 시민에 머무는 건 통치를 전담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를 봐주세요 하는 소극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고 민주주의는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걸 보고 민주화라고 부른다. 이 점을 생각해요. 세 번째, 자연상태와 시민정부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상태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로크의 자연상태론, 홉스의 자연상태론, 루소의 자연상태론 다 시험에서 쓰셨을 거고 세 사람의 주권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연상태 뭐죠? 자연상태 사람들이 목가적으로 자연 속에 머물러서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죠? 자연상태 정치가 없는 시민상태입니다.
정부가 없는 시민적 삶을 가리키는 게 자연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자연상태입니다. 정부가 없는 것, 정치의 기능이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고 평등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자연상태론입니다. 정부가 없이 또는 정치의 기능이 없을 때 시민들은 어떨까?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 주제가 필요할까요?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다 우리한테 권리를 넘겨라. 국민들한테 그 주권을 다 넘겨서 우리가 할게. 그건 자연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나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기능이 없이 인간이 상대에서 이 타인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그들의 욕구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의 기능이 없다면 정말 인간이 정말 모든 곳에서조차 타인을 생각하고 이 공익적 어떤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일까? 자연상태가 가리키는 건 정치의 적극적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인간이란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에 얼마든지 타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킬 수 있다. 이게 자연상태입니다. 자연상태, 다시 정해야겠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을 가졌다고 전제할 때 그들이 자유와 생명과 본인들의 노동에 의해서 갖게 된 재산을 지키려면 본인들의 주권의 일부를 공익을 감당하는 정치에 넘기고 본인들의 생산한 것의 일부를 조세의 형태로 그 운영을 넘겨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는 파괴자가 되는 걸 견제하게 한다. 이게 자연상태입니다. 자연상태는 뭐라고요? 정치 있는 삶 속에서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닌 인간적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적대와 증오의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속에서도 협력하거나 절제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 시민정부입니다. 시민정부. 존 로크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로크. 명예혁명을 주도했던 이론가입니다. 존 로크의 책 제목 시민정부입니다. 뭐죠? 정부가 없이는 인간이 본인의 자유와 생명과 자신의 노동의 결과로 얻게 된 재산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정부가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 자체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폭력으로라도 저항할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의 핵심은 설령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할지라도 그게 정부로서의 우리에게 우리가 그에게 요청했던 이 과업, 시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면 폭력으로라도 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력으로라도입니다. 폭력으로라도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로크의 저항권은 혁명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민이 설령 자신의 주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이게 시민정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정부나 정치인들 다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죽으라고 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을 피해갈 수는 별로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집세 깎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물건 깎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물건 깎기 위해서 물건 일부를 공연히 트집 잡는 사람, 그런 게 일반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걸 가리키는 말이 정치고 시민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정치의 영역에서 그 일이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우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양질의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 치과 의사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거기 가서 그 치대에서는 뭘 가르쳤고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닌 치대를 다니실 분이 있으신가요? 좋은 냉장고를 선택하기 위해서 냉장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내 세탁기 이거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세탁기, 양질의 자동차, 양질의 치과 진료를 잘 못하고 본인의 이권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망하게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장 경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하는 것. 민주주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고 우리들의 하고자 하는 목적을 누구는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는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누구는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을 통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얻고자 하는 것. 뭐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그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것. 그걸 가리키는 말이 책임 정부입니다. 책임 정부라는 말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금년 1월 달에 처음 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심 단어인데 금년 1월 달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어느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책임 정부를 실현하고 싶다. 무슨 얘기죠? 시민이 하는 일을 시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그런 일을 위임받은 정부가 돼서 그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 이게 책임 정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책임 정부론의 구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더 깊이 해야 되고 지난해까지는 잘못된 통치자를 해고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지만 좋은 정부를 만드는 문제는 무엇이지? 거기에 필요한 건 무엇이 있지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할 경우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다룬다면 아마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정면으로 붙어야 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차벽을 나누는 이유는 뭐죠? 우리같이 생각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자기 주장, 반대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자기 주장. 대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 대표가 돼서 정부를 운영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문제의 우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수 시민의 지지를 잘 모으고 모아서 정부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과 불공정한 일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도대체 그럼 당신이 계속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정치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정치적이다 또는 걔는 정치적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너무 소중해서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지 남을 여기 함부로 야유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정치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는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치라는 말 영어로 politics라는 말이 정치라는 말을 뜻합니다. 폴리스 뭐죠? 시민 공동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폴리스 아까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됐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죠? 시민 공동체의 일을 관장하는 걸 보고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원이 저렇게 됩니다. 그럼 정치라는 말을 좀 괜찮은 좀 큰 영어 사전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라는 말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치적이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저기 자리 이게 나 탐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사기꾼처럼 거짓말이나 잘하고 얼굴이 뭐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고 무슨 이런 사람을 보통 정치적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정치적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야유하고 비난하고 냉소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 말하고 정치적이라는 말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를 말하는 사람은 정치를 파괴하는 정치 언어를 쓰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는 시민적 사업을 가리키는 말, 시민적 공동체적인 시민의 공동체를 가꾸는 일에 대한 것,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고결하고 소중한 말이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 사전에 좀 괜찮은 영어 사전 혹시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정치란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권력을 선용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일궈가는 인간적 예술활동. 그래서 정치 가장 많이 나오는 사전적 정의는 Art of Possibility입니다.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이 천사를 천상에서 불러와서 정치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눈앞에 이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로운 우리 인간들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가는 것.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협력의 에너지를 비상하게 만드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질고 뭐 했어도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 괜찮은 정치가 또는 괜찮은 정치 집단들이 역할할 때 큰 변화가 온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를 일궈가는데 사람들에게 기대와 신망을 얻는 어떤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뜻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쓰실 때는 누군가를 야유하고 뭐 앞에 나가서 뭐 해봤자 뭐 저 사람 우리 대표라고 지금 하는데 뭐 다 꿍꿍이가 있겠지, 뭐 내년도 지방선거에 어느 정당 공천받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건 정치를 파괴하는 언어고, 설령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런 걸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를 파괴하는 정적이란 뜻하고 달리 민주주의를 진작하는 정적이란 뜻은 우리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뭔가 저 사람이 앞장서면 잘 될 것 같은 기대와 신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간활동. 저 사람이 뭔가 하면 이게 뭔가 나도 좀 뭔가 해야 하고 싶고 따라해서 뭔가를 같이 좀 도모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는 말이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인간사에 늘 문제가 있지. 가만있어 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지? 한번 우리 몇 사람 모여서 한번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우리도 좀 다른 상상력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 뭐 해서 뭐해? 그 사람 뭐 다 지 꿍꿍이가 있어서. 이거는 정치를 파괴하는 사람의 이 행동 양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느 조직도 증오와 미움이 판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임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있는데 웃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이견과 그 차이 속에서 공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상은 썩 그리 좋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웃으면 뭔가 이렇게 햇살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나도 조금 정치적인 어떤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사람 같아. 나도 그 일에 좀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아침마다 거울 보고 자신의 웃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웃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모임에 끼면 그건 곤란합니다. 냉소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표정이 음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되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사람은 웃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은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유명한 민주주의 연설은 다 비극 속에서 이루어진 연설입니다. 가장 유명한 연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전몰자들을 위한 연설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 장례 연설입니다. 스파르타랑 전쟁을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 연설을 한 겁니다. 오바마의 연설, 다 흑인들이 비참하게 이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상됐거나 뭐 무슨 이런 그 비극 속에서 그 나치 같은 인간들이 총질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무조건 유머입니다. 우리는 장례식 가면 무조건 이게 막 이 참 비장한 표정만 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웃게 하는 게 정치의 일이고, 정치가는 아이들을 웃게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유머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자각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사람이 되려면 늘 우리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지, 근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해봐야 되고, 늘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어떤 적대나 이견을 이 표정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든 협력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지시킬 만큼 좋은 웃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웃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건 정치가의 의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사람들 앞에서 비극 속에서도 유머를 할 줄 못하면, 그러면 세상은 너무나 비극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 정치 중요하고 당신이 생각한 대로 좋은 정치가 있었으면 나도 좋겠다. 근데 정치가 모든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삶을, 근데 제가 녹음기를 아까 잠깐 빼버렸네. 괜찮아요? 그래, 하여튼 그냥 해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꼭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내 성심성의껏 선의를 갖고 세상 살면 되지. 내가 꼭 정치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정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다. 당신 말대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업지도 못하고 난 신뢰하지도 않는다. 난 그냥 그래, 당신들처럼 정치 좋게 만드는 데 노력하실 건 하고, 나는 그 문제 개념치 않고 살겠다. 정치가 개인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0년 전에 프랑스의 대학 입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대학 입시 문제는 바칼로레아라고 부른다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그 프랑스의 시험 문제가 국내 언론에 잘 소개됩니다. 10년 전에 이런 문제였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10년 전에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대학 입시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없죠.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 정치를 통해서 진작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마도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정치라는 건 그 나라 시민 수준의 평균적인 어떤 그것에 불과하지 아니, 시민의 수준이 이따위인데 뭘 더 바래,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치는 좋은 시민의 삶을 사는 게 시민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그 일을 하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민적 사업의 일부를 정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컬럼이나 이런 데 보면 너 저기 스웨덴을 보라, 거기는 시민 문화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정치가 좋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 문화 이런 얘기를 아주 상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못 배웠던 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문화라고 해봐야
그 추운 긴긴 밤 독한 술 먹고 북해에서 잡아올린 그 정어리 씹는 게 그 나라의 그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 한 번만 병충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면 그 사람들이 북해와 발티해를 넘어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미국에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눈 파랗고 키 큰 미국의 노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그때 그런 방법으로 위험한 백길을 따라서 미국의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자리를 찾으러 그렇게 가는 게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그 과정에 이 괴열병 이런 것 때문에 이빨이 바빠지는 사람이 뭐 수두룩했고, 그 만약에 그 배가 도착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을 일단 어디부터 가냐면 방역소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뭐 DDT 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하얀 가루에 소독제를 뿌리게 됩니다. 그들을 며칠 동안 거기다 가둬놨을까요? 40일입니다. 왜 40일일까요? 전염병, 잠복기간이 가장 긴 게 40일로 당시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 방역소라는 단어를 보시면 40이라는 단어에 옛날 그 라틴어 그 문장이 글자가 나옵니다. 퀸틴. 아마 보셨을 분이 있을 겁니다. 방역소라는 단어가 왜 40이라는 숫자가 됐을까?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를 해서라도 이 구청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잡고 아이들 기르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또는 미국에 일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회를 지금처럼 바꾼 건 뭘까? 그건 정치입니다. 그 스웨덴에 정치하는 사람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웨덴의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존경하냐 물으면 5명 중에 2명 아니면 3명은 정치가 이름을 보통 댑니다. 정치가들이 실제 하는 일이라는 게 별로 받은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걸 그런 나라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 일을 변화를 만든 건 3인당이라고 하는 좋은 정당입니다. 3인당의 첫 번째 수상, 지하철역에서 퇴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 페르안손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상 중에 한 사람. 부인하고 영화 보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타러 가다가 죽습니다. 당연히 경호원도 없고 그 부부가. 스웨덴의 수상, 대개의 경우 보좌관이 없습니다. 타자수. 누구랑 일할까요? 내각하고 일합니다. 그냥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 집권했던 이 사람은 엘란데르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수상 22년을 했습니다. 22년 수상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게 스웨덴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밥 먹은 영수증 풀칠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걸 보좌관한테 시키고 비서한테 시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스웨덴의 여성 장관들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는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 장관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도우미를 쓰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절반은 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스웨덴은 정치가 큽니다. 얼마나 큰가? 스웨덴은 우리 인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도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349명. 만약에 그 인구를 가지고 우리 인구대로 대비하면 우리는 2,000명이 넘어야 정상입니다. 정치의 힘은 큰데 정치가 개인의 특권은 형편없이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한 장관이, 여성 장관이 이 젊은 여성 장관이었는데 장관을 국회의원 하다가 거기는 장관이라고 하는 건 의원 아니면 못합니다. 의원을 하는 이유는 장관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교육받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신인데 일찍이 여성 장관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침에 일찍 준비시켜야 되고 남편이 서로 같이 도움을 주고받아도 좀 바쁠 때가 있는데 아침 일찍 모임이 잡혀서 조금 서둘러야 됐습니다. 이 양반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가면서 스타킹은 신었는데 스커트를 두르는 거 잊어먹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너무한 것 같다. 이 공익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다. 전 세계 정치 힘이 최고 싼 나라입니다. 정치의 힘을 세다라고 말하려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와 견줘서 다른 힘. 그건 뭐죠? 경제적 권력, 행정 권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권력에 견줘서 정치 힘이 최고 세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불평등한 힘을 입법적으로 견제하는 것. 경제가 그래서 무조건 사적 시장에 의해서만 다 지배되기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걸 수정해내고 사적 시장 경제 말고도 사회적 시장 경제를 그래도 많이 한 데가 그런 나라들입니다. 정치의 힘은 최고 센데 정치의 개개인의 권력은 최고 낮은데, 그런 변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배우고 문화라고 해야 술 먹는 것밖에 없는 이 나라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시민 문화라고 하는 정치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사회가 민주주의의 효과로서 시민성의 수준이 어떻게 좋아졌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정치는 시민성의 수준을 좋게 만드는 집합적 예술이지 시민들이 수준이 합친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스웨덴이 그런 시민 문화의 측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각 나라의 시민성을 조사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아저씨 시민성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아주머니 본인의 시민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몇 가지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시민성의 수준을 추출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 배를 굽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도우려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될 텐데 세금을 조금 올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답이 나오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 아이가 설령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또 스웨덴의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기 서남아시아에서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건 여성들하고 아이들일 텐데 그들을 돕기 위해 원조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세금을 조금 더 내시겠습니까? 물을 때 가장 높은 대답이 나오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년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시민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스웨덴이 된 겁니다. 스웨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 원조를 얼마나 할까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아까 스웨덴이 우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인당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경제의 규모는 우리가 훨씬 큽니다. 스웨덴하고 한국의 국제 원조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제가 묻는 게 잘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긴 많은데 10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위생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의료시설을 가지고 옛날에 병원을 우리 만들어줬던 거예요. 우리 진짜로요. 가난하고 독재 시절에 국제사회로부터 도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50년대에 한국전쟁 끝에 한국에는 2번의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다 나무를 뗄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판매용으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는데 홍수가 2번 났다는 건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금방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홍수가 지금보다 훨씬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주는 처참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때요. 파키스탄도 우리를 도와주러 왔고요. 필리핀도 우리를 도와주러 장비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군부정권에 쫓기고 뭐하다가 다 그래도 유럽에서 교육받고 피난을 하게 된 건 다 그런 때 그들의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지금 남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산의 결과를 좀 더 잘 관리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옛날 이 받았던 그 이 혜택을 수혜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서 국제 시민 또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 책임을 다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시민성, 누군가 배를 굽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설령 스웨덴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시민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간 건 오랫동안 정치가 그 사회를 갖고 간 힘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정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됐다면 사실 민주주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는 그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악함과 우리 마음의 탐욕조차도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로 조금 남기고 남에게 조금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고 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오로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뭐죠? 우리가 가진 일부를 사회적인 일을 쓰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합당하게 정당성 있게 도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내면 일정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됩니다. 내가 설령 집에 아픈 노모가 있어서 군대 가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것의 범위 밖이라면 아픈 노모를 아프게 남겨두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의 일입니다. 정치는 분명히 강제를 동반하는 일이지만 그 강제가 그래도 선용되면 약자들도 남들의 온정에 의존하는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시민권의 일부로서 우리가 걷어낸 예산의 일부는 이런 우선순위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이 그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선한 기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삽니다.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하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정치가 우리 사회의 공익을 가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도 살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 생산의 크기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일단 분배나 아이들 일자리 이것도 일단 성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는 성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북한의 저런 걸 아주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방과 안보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아주 그냥 작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시민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국가를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걷어준 예산의 것과 주권의 일부는 그래도 평화롭게 관리되는 어떤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단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과정에 정치의 정체성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시민으로서도 살고 주민으로서도 살고 다양한 것도 살지만 본인이 정치적인 시민이 되는 일을 꺼려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일에서도 나의 시민적 삶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다는 것. 그 점을 끝으로 제 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9시 반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님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목에 합당한 강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내가 대통령이 우리 마을을 바꿔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박사님 강의하신 게 부합하다고 여겨지시나 봐요. 아, 그러십니까?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 제가요 오늘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라는 말씀을 오늘 듣고 정말 너무 판타스틱했어요. 너무 아름답죠? 정치가 저는 딱딱하고
그 우리가 이제 정치를 너무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10여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술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마음으로 갖고 정치를 마음껏 향유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 선생님 질문 하나 하시죠. 정치에 스웨덴 말씀하신 힘이 세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권한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도 세고 정치를 이용한 사람들이 또 세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지금 선거도 바꾸고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심적으로 제가 업무에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국회의원 한 2,000명 왔는데 그걸 잘해요. 일단 가장 좋은 건 그 정당의 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좋고, 근데 그 정당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그런 권력 투쟁만으로 정당들이 나눠지면 그 사회가 선한 효과를, 정치가 주는 선한 효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이 관점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 정당들이 그 사회의 의견들을 풍부하게 대표해주면 사실 그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관계법들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기는 정당이 몇 개냐고 그러면 한 300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는 걸 허가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많은 호응을 못 얻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정당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 같은 사람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시도, 16개 시도 광역시도에서 1000명 이상을 해서 창당을 5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위치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율적 결사체인데 우리가 관료들에게 그것을 승낙받고 조건을 갖추는 걸 허가받는 거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당법도 손을 봐야 돼요. 선거법도 누구나 다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법은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다 법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가운데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건 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관료들의 세계입니다. 공직선거법,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공식 명칭이죠. 공직선거법의 글자 수가 도둑놈 때려잡고 살인범을 처벌하는 헌법보다 적을까요? 5배 많습니다. 어느 나라는 꼭 법이 가장 긴 건 상법입니다. 채권, 보험, 증권부터 시작해서 경제활동의 모든 걸 적어놓은 상법보다 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할 수 있는 거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그 긴 법을 누가 외우겠어요? 변호사? 그래도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공이 될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 돈을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소액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 곤란합니다. 돈도 걷어야 됩니다. 약자들도 돈 내는 것에 누군가가 책임있게 걷어야만 되는데 돈을 거둘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단체나 이런 데서 돈을 정치자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약자들이 힘을 모으죠? 그런 비용을 서로 각출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정치자금법은 소위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겁니다. 선거 나가고 싶은데 패가망신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선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장벽을 갖게 돼요. 이런 정치 관련된 제도는 어느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매번 정개특위를 모든 국회마다 만들었는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정개특위를 원혜영 위원장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또 그게 계속 논의만 하고 결국 못 바꾸는 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꾸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그 법이 정해지면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엄청 많이 딸려집니다. 법을 바꾸려면 관련된 처벌 조항들을 다 손을 봐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났고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향토 예비군법도 원래는 8년 한시법이었어요. 만들고 나서 우리 지금까지 그냥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 제도 안에서 월급 받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꾸는 건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이 안 바꾸려니까 못 바꾸니까 화만 내지 말고 그래도 노력하시라. 관련된 처벌 규정도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좀 손을 봐서 좀 개선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비판과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유럽의 문화가 미국이 역사를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민주주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30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가 그렇게는 조금 그래도 제 마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딱 잘라서 지난 10년 그리고 지난 1년 저희가 이렇게 촛불로 솔직히 이런 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안 되겠어서 거기 나온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역사에서 아니면 현재 그걸 정치를 전체 보시니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주제로도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30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첫 집권을 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일단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5공화국이 58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야당 첫 집권은 몇 년일까요? 독일에서 기민당이라고 하는 지금 메르켈이 있는 정부가 전후에 오래 집권을 했습니다. 거기는 3인당 집권이 언제입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프랑스는 81년이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 이상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독일도 69년에 대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민당 정부와 공동으로 집권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꽤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주기로 여야가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다른 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비교하면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든 정치는 원래 정치했던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오랫동안 그 정치들을 했던 사람들이 오래 하는데 우리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실 이 보수적인 어떤 시민들이 지지했던 정권이 있었지만 그 정권을 견제하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난 1년 사이에 견제를 하고 했던 것 이게 저는 한국 민주주의 가장 큰 자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정부의 선한 효과를 우리가 번가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만 하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데 배에 선장은 교체 있는데 배가 여전히 이 풍랑 속에 흔들리고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통치 엘리트들, 새로운 민주적 통치 엘리트들도 성장해야 되고 그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도 좀 유능해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해고 다음 체제를 만들고 건설하는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제를 잘 한다면 우리도 앞선 나라들이 워낙 가난했을 때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그들 나라에 국민소득이 30불 이럴 때 민주화를 다 시작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지만 그들보다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좀 변화의 속도를 조금씩 좀 줄여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정당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건 덴마크라고 하는 정당이 한 11개 정도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인데
정당을 관리하기에 따라서 죽으라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몇 개의 정당들이 협력을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각자의 독점적인 욕구를 서로 조정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지금 5당 체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선거를 통해서 뽑힌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민주적 변화의 가능성을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정치적 협력과 경쟁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게 우리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길을 개척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서로 분명히 우리 안에는 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다른 의견 속에서도 공통의 기반은 넓혀가고 경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는 건 세게 경쟁하고 이거는 경쟁보다는 합의해야 될 쟁점이라면 합의를 단단하게 해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어떤 욕구들의 이 정부의 대처가 또는 정치의 어떤 그 유능성이 조금씩 일궈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치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면 웬만한 안팎의 이 갈등적인 사안들이 매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스웨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 22년간 집권했던 사람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만 소개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매주 화요일 날은 노사 대표를 만났어요. 2주에 한 번씩. 그 노사 대표를 자기 별장에 데려다가 낚시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식 노사관계,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사실 만들어가고 2주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요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야당 대표들을 직접 불러서 외교안보 사안은 직접 수상이 브리핑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당시 소련이 있고 아래쪽에는 유럽의 최강국인 독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이슈는 합의 쟁점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여야가 수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걸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이 제대로 싸우는 건 예산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책의 방향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협력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교안보 사안은 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연합정부가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연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정당에게 주는 건 외무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는 합의적 기반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정당들 사이에 연합정권을 하게 되면 작은 정당에 외교부 장관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도 남북관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부적 정도 말겠지. 너무 위험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대전 전쟁이 없는 지 사실 오래됐는데 한반도가 지금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외교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혀 있는 게 우리 어떻게 평화를 관리해 갈 수 있을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지혜와 협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와 열정과 적대적 논쟁과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에너지를 국내에 이뤄져라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넓힐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치가 잘 해주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마을에서 교육 같은 거 하면은 젊은 분들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셨고 제일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질문이 있으셔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혹시 강의 들으면서 질문 있으시면 네, 다 들으셨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오신 분 질문 듣겠습니다. 저는 강의 내용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거 질문 안 되고요. 저희 옆 동네에 강서구 있잖아요. 근데 강서구에 어제도 보니까 그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그냥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갈등을 원래 좋은 정당들이 있는 정치에서는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강서구에 장애인단체 들어온다니까 반대를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수학교. 네. 그게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정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정치 없는 자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좋게 생각하는데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슈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이주민 문제, 투표에 붙이면 다 부결됩니다. 미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다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원하는 건 강세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학교,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감옥을 유지하는 데 예산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공립학교에 드는 예산이 줄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범죄가 늘어납니다. 공립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약자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세금을 늘리는 건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기능을 사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 행위는 모두에게 혜택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고 누군가는 그 혜택의 비용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정책의 분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책의 분배 효과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 갈등을 동반하는데 A라는 정당은 그래도 약자가 조금 더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하는 게 전체 공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의 정당의 어떤 이 색깔이든 목적이든 정체성으로 내세우게 될 거고 어느 정당은 그래 우리가 무슨 장애인들을 몰아내라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이나 떨어뜨리니까 다르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모의가 도심 생활에 모두에게 공동한 기회를 갖기보다는 조금 좀 다른 데서 다른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높은 우선순위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순위를 낮춘 걸 하라고 하는 정당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논의가 되다 보면 그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크기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정당들 사이에 일정한 자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당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표에 걱정이 되는 사람은 이거 애써 무시하고 싶다. 글쎄요, 거기 김성태 의원만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민주당 의원은 떳떳하게 가서 그 의원 이 주민들하고 직접 떨어진다는 주민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이렇게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당이 뒷받침을 해줘서 그 변화를 조금 인간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형제 폐지. 1981년도에 사회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사형제가 일단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다른 피조물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결정을 한다는 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다수당이 되면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걸 오랫동안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당이 그 반대에 불구하고 설득하고 해서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당 정부에서 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이 사형제 폐지입니다. 10년 사이에 강력범죄는 조금 줄었습니다. 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폐지하면 범죄가 판칠 거라고 할 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피조물이 설령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절멸시키는 결정을 인간이 하는 것은 부담을 윤리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인적으로 기껍게 됩니다. 자신의 존엄성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그런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 시설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우리가 핵심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이슈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시민 다수의 지금 생 여론으로 보면 보호받기 어렵겠지만
우리 정당은 그래도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 사실보다 너무 과장돼 있다는 설득도 하고, 실제로 약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이 그렇게 혐오적인 뭐가 아니라 정말 멋지게 질 수 있도록 거기다 돈을 한번 써볼 테니까 그 동의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설득하는 정당의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글쎄요, 저는 거기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의 두려움이 그게 뭔가 희한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뭔가 잘못된 선전들, 잘못된 뭔가의 편견들 이런 속에 우리가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직접민주주의에서 주민투표를 하면 번번이 부결되는 것이 뭘까요? 약자들의 여론은 다수. 사람들은 그냥 다수 여론을 말하면 여기 계신 분처럼 양식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전체를 하게 되면 아니 왜 거기다 돈을 써?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익적인 열정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생으로의 인간은 정말 참 참혹하게 그죠. 그런 인간들 속에서도 약자들도 보호받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혜택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움이 과장됐을 것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이 영혼이 상처 입는 것도 좀 줄이고 하는 이게 정치를 하는 일이다. 그러니 모든 지분 있는 정당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 주민들이 거둬준, 시민들이 거둬준 예산의 우선순위 속에 사회 전체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뭐 국가안보에 뭘 하는, 약자들도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나 그걸 늘리는 이 우선순위들의 조합을 우리 정당의 강령이나 우리 정당의 정체성으로 말한다는 걸 꾸준히 말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당들도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고 뭐하지. 그냥 거기 있는 지역구역 하나에 이 진짜 몰입관적인 그런 특성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끝나고 밖에서 다시 또 수많은 뭘 한다 그러고 이쪽의 입장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악마화하는 걸 통해서 논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걸 한다는 거. 그건 정치가 완전히 없는 자연 상태로 보게 돼요. 그러니 가장 좋은 건 그런 정당들이 그게 바로 정당의 역할이라는 걸 자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쎄요, 주민들의 저쪽 편과 이쪽 편이 서로를 향해 있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논쟁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민주정치의 역할이 어디 있는지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방역과 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야 일이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실 때 좀 질문이 들었던 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되게 지금 짧잖아요. 조선까지. 그런데 우리 어쨌든 지금 이런 강의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짧아서 한 100년이 넘는 좀 짧은 역사를 가진 짧은 시기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 결과를 좀 나타내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새처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들리다가 고민되는 단어가 있어요.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구조, 민주주의 정치는 알겠는데 내가 민주주의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상의 민주주의를 약간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경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주의자가 되어본 경험이 나에게 있나? 내가 민주주의를 그냥 머리로 역사로 사건으로 말고 그냥 일상의 민주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인데 그게 어렵네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자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조롱조롱한 그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라시, 통치하는 보통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공익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한 저 무지랭이들이 정부를 운영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쟤네들은 데모스가
공익적인 일을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 애들이라고 이름 붙인 게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중우적, 어리석은 우중들의 지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철학자를 살해하는 죄밖에 저지른 적이 없다. 그게 플라톤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면 시민들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열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열정을 그냥 만지면 사실 플라톤의 말처럼 근데 그 열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익히고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통치자를 해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지만 그게 모두는 아니고 사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관리하는 기술도 배워가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핵심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하는 법을 사실 배우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당원인데 정의당에서 여성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던 걸 혹시 아시는 분 있었죠? 그때 제가 정의당의 대학생위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정의당 안에 이 여성주의를 둘러싸 아주 그냥 심한 상처를 주고받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놓고 한번 솔직히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나는 나한테만 표시하면 조그맣게 그 가슴 앞에서만 나는 본래 민주주의자였는데 최근에 당에서 이러저러한 막 논쟁과 상처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나는 민주주의가 회의적이 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조그맣게 자기 가슴에 스톱을 하고 나는 민주주의자였고 여전히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조그맣게 하트를 그려봐. 정의당, 이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쪽에 속하는 정당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답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X표가 더 많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에 너무 큽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차라리 군주정이나 귀족정은 이 걸음걸이도 우리 자유롭게 못 걷습니다. 아마 그건 아마 여러분 계시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백정은 옛날에 허리 이상으로 이 몸을 상체를 맞아줬습니다. 평민도 옷 색깔 중에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그걸 맞아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체제를 견디면서도 겉으로 그러면 돼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게 문제예요.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갖게 됐기 때문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힘이 민주주의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남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정치 속에 투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랑 의견을 같이 하는 정견을 같이 하는 집단들과 나와 동일시해보는 경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 나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자다. 부족합니다. 나는 시민인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좀 약자들의 편에서는 그런 정치를 꿈꾸는 시민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시민인데 남의 급여를 받아 사는 사람들도 공정한 권리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요소가 없이 그냥 나는 시민으로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범위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게 없이 그냥 시민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몇 개의 의견이 다른 시민 집단들이 생길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 나는 다른 정당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 정당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걸 못 견뎌서 난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차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디 가다가 이러면 민주주의자가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고 좁혀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국가는 나랑 정책의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지역생활을 같이 그 사람이 어디 식당을 하면 그 식당에 가주고 그 사람이 어디 강사를 하면 거기 가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정치란 공동체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키우는 문제부터 시작해 공유하는 게 크면 민주주의자가 되기도 쉽고 갈등도 줍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밥 먹으면서 정치하는 놈 얘기하는 놈들은 이제 거기 나가
뭐 모든 정당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얘기만 꺼내면 죽도록 서로 미워하는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건 평화롭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은 많으면 사회를 분열시키지만 그래도 5개 안팎의 정당들이 시민들의 의견 생활을 조직해주면 그럼 괜찮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맘먹고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뭐 바른정당 지지자도 있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말해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관리하면 여기는 평화롭게도 관리하고 됩니다. 근데 이것 없이 누군가 정책에 의견을 말하지만 아이고 우리 지역생활, 주민생활에서 필요 없거나 약간 정치를 다 기피하게 되면 실제로는 말 몇 투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입장에 서로 알고 다 하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의 의견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게 됩니다. 시민권은 권리 감각을 드러내서 서로 다른 차이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똑같아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똑같이 만들려면 사회는 완전히 폭력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봅니다. 요약하면 민주주의자는 서로 다른 차이와 이견 속에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공존의 룰을 익혀가는 것. 그게 나한테 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대화하기 시작하는 게 나도 마음이 기꺼워지는 것. 그런 건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시 첫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처음에는 시민성의 수준이 정치를 통해서 높아지는데 정치가 나빠져도 그때가 되면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시민성이 정치의 나빠짐을 견제합니다. 스웨덴은 100년 전에는 못 배우고 못 갖고 가난했지만 지금은 정치가 나빠지면 시민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그 사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서 좋은 주민생활, 좋은 마을생활, 좋은 정비, 뭐 정책의 의견 뒷단의 생활, 좋은 어떤 결사체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정당과 시민들 사이에 좋은 협력관계, 정치와 시민생활 사이에 좋은 연대관계들이 그래도 그 사회를 살만하게 만든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완전한 어떤 무슨 특단의 대책을 찾아서 이 꿈꾸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역 안에서도 정치 관련된 대화도 해보고 어떤 책도 같이 하는 독서 모임도 해보고 어떤 아주 뜨거운 쟁점이 등장했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 이거 괜히 했다가 서로 막 상처받고 이렇게 안 하고 잘 컨트롤해서 대화도 해보고 좀 의견도 좀 형성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 민주주의의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놀라운 인간을 보시면 그 속에서 협력의 길을 찾았던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것을 다 내줄 것 같은 사람은 모두가 누구도 될 수 없는데도 그래도 민주주의를 한 나라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평균적으로는 좀 더 윤택하고 사회나 문화적으로 훨씬 개방되고 다문적으로 살고 있다. 그걸 믿고 조금씩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될 시민적 과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침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강좌의 엑기스는 질의응답 시간에 이르러 오늘 또 깨달았는데요. 공지 말씀드리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집은 다음 주 목요일 강의에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서명 안 하신 분들 서울시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 교육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서명 꼭 하고 가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에.